신인간혁명 제12권 이케다 다이사쿠 실록 그 이듬해 미즈사와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귀국했다. 미즈사와의 고향집은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도 미용사였다. 미즈사와는 가족에게 프랑스에서 직접 체험한 신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입회시켰다. 그리고 미즈사와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파리 유학길에 올랐다. 열심히 새로운 미용 기술을 익히면서 학회 활동에도 힘썼으므로 신심 면에서도 눈부시게 성장했다. 프랑스 멤버들과 따뜻한 마음의 교류를 하면서 그녀는 프랑스를 사랑하게 되었다. 8개월 동안 열심히 선진 미용 기술을 익힌 그녀는 일본에서 그 기술을 살려 일을 하려고 귀국하기로 했다. 그리고 학예 강습회에 참가하는 프랑스 멤버들과 함께 귀국해 곧바로 학예 강습회에도 함께 참석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강습회에서 프랑스 여자부 간부로 임명받았다. 뜻밖의 상황에 미즈사와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역직을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프랑스 광포를 위해 분발할 사명이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것은 한편으로 내 인생의 무대는 반드시 일본만이 아니라는 뜻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그녀는 세 번째로 프랑스에 건너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부모는 파리에서 공부한 기술을 살려 고향집의 미용실을 이어주기를 바랐다. 가족과 오랜 대화 끝에 미즈사와는 경제적으로도 집에는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냈다. 무라노 사다이가 프랑스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것은 바로 그 직후의 일이었다. 한편 무라노는 라디오 강좌로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포교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 결과 잇따라 홍교의 성과를 거두었다. 무라노의 아버지는 그런 딸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래도 저 아이가 작정을 한 모양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러 말했다. 우리 집에는 딸이 7이나 있어.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세계 강포의 시대라고 선언하셨으니 하나 정도는 외국으로 내보내도 괜찮지 않겠소?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무라노에게도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었다. 미즈사와 마사요와 무라노 사다이는 1966년 가을에 일본을 떠나 프랑스로 가기로 계획했다. 그녀들이 프랑스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여자부 간부는 8월 학예 강습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강습회에서 미즈사와와 무라노는 운동장의 텐트에 있던 야마모토 회장을 만날 수 있었다. 미즈사와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말했다. 유럽의 광선 유포를 위해 프랑스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요. 기쁘군요. 나도 응원하러 갈 테니 먼저 가서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프랑스에서 다시 만납시다. 신이치의 그 말 한마디로 그녀들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 그 후 신이치는 여자 부장인 후지야 유미에에게 그녀들에게 줄 전별금을 부탁하고 환송회도 열어주도록 지시했다. 두 사람은 그 전별금으로 각자 불단을 구입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끝까지 신심을 관철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구입한 물건이었다. 9월 말 그녀들은 파리로 출발했다. 요코하마 항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열차와 비행기로 대륙을 횡단하여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한 것은 10월 2일이었다. 트랩을 내려 프랑스의 대지에 첫 발을 새긴 순간 무라노는 복받쳐 오르는 감개에 몸을 떨었다. 마침내 왔다. 나는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해도 좋다. 젊은 무라노는 인맥이나 재산, 어학력조차도 없었다. 오로지 그녀의 가슴에는 맑고 깨끗하며 눈부실 정도로 빛나는 프랑스 광포를 위한 결의가 있었다. 그것은 미즈사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도착한 다음 날 교통사고로 오를레앙의 병원에 입원 중인 가와사키 부부에게 인사하러 갔다. 부부는 발이 고정된 채 같은 병실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녀들은 정중히 인사하고 보고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와사키 에이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 나중에 훌륭한 실증을 내서 야마모토 선생님을 만나 뵈러 일본에 갑시다. 그녀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했다. 광선유포를 위해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힘쓰겠다며 염원하던 파리에 방금 도착한 그녀들에게 일본으로 가자고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유럽 멤버들의 슬로건이었다.
미즈사와와 무라노는 파리 시내의 값싼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그리고는 바로 앞으로 생활할 집과 직장을 찾아 나섰다. 그 며칠 뒤 미즈사와는 일본 상사 주재원 부인 등을 상대로 미용사 일을 시작했다. 무라노도 조수로서 미즈사와를 도우며 어학학교에 다녔다. 그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학회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무라노는 얼굴을 익힌 모든 사람들에게 불법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프랑스어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교에 흥미는 없습니까? 회합이 있으니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프랑스어로 쓴 종이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지 자담의 장소로 안내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지만 병원에서 퇴원한 가와사키 에이지와 하세베 쇼타로 등이 새 입회자들에게 극진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 결과 무라노는 야마모토 시니치가 프랑스를 방문할 때까지 반년 사이에 4에서 5명을 홍교할 수 있었다. 파리 회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던 시니치는 무라노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 뒤로 비스듬한 곳에 서 있는 미즈사와도 보였다. 작년 여름 학예 강습회에서 만난 지 9개월 만에 만난 그녀들의 표정이 무척 밝은 것을 보고 시니치는 안도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일본인 여자부 멤버가 결의에 찬 눈으로 시니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술대학에 다니는 이리세 마치코였다. 이리세는 일본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상업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유학을 온 학생이었다. 그녀 역시 미즈사와처럼 파리에서 학회 이야기를 듣고 입회했다. 그런데 그녀에게 신심의 기본을 가르쳐 준 사람은 일본인이 아니라 화랑을 경영하는 프랑세즈 월튼 비오레라는 부인이었다. 월튼 비올의 부인은 3년 전에 하세베 쇼타로의 소개로 입회했다. 그녀는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딸이 신심을 시작한 후 건강해지자 불법을 깊이 확신했다. 그리고 혼교와 교학에 힘을 쏟으면서 광선유포의 사명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프랑스인 여성 지도자의 탄생을 의미했다. 월튼 비올에는 남들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했다. 창제도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활동을 개시하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심혈을 쏟아 일본인 여성에게 불법과 학계의 정신을 일깨우며 그녀를 육성했던 것이다. 일요일 아침이면 프랑세즈 월튼 비올레는 이리세 마치코를 전화로 깨웠다. 그리고는 함께 근행 창제를 했다. 또 자담회를 열었는데 신뢰자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제안했다. 지금부터 친구들을 부르러 갑시다. 광선유포의 확대를 위한 자담회인데 우리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월튼 비올레는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했을 때 남편과 함께 지하 저항 운동인 레지스탕스에 참여했다. 그러나 남편은 게슈타포 비밀 국가 경찰에게 체포되어 비명 행사하고 말았다.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그녀는 생명 속 깊이 평화를 희구했다. 그리고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마성이나 인간의 마성과 싸워 이겨야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에든 진지했다. 그녀는 장난삼아 하거나 애매하게 적당주의로 하는 우유부단한 활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리세 마치코도 그런 그녀에게 촉발되어 신심을 배우고 홍교의 불꽃을 태웠다. 사람을 육성하는 힘은 신심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활활 불타는 장작이 다른 장작도 타오르게 하듯이 단연코 광선유포를 달성하려는 정열이 곧바로 후배의 마음에 옮겨붙어 인간을 성장시킨다. 어쨌든 프랑스는 일본인 여자부 멤버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희망찬 전진을 시작하고 있었다. 시니치는 여자부 멤버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여러분은 프랑스 광포에 청춘을 건 묘법의 잔 다르크입니다. 불가사의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에 나와 함께 광선유포의 대도를 끝까지 걸어갑시다. 이날 모인 여자부 멤버들은 시니치와 한 그 맹세를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훗날 무라노 사다이는 프랑스 SGI의 부임부장이 되었고 다른 멤버들도 모두 프랑스의 중회구로 활약하게 된다. 신이치는 영국에서 참석한 4명의 멤버들도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는 이날 런던 지부의 지부장이 된 에이코 리치를 격려했다. 이제부터 영국도 새 출발을 하는군요.
자, 이 이제부터라는 결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성인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어서 144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결의에 불타올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타성에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기세를 잃고 공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타파하는 것이 드디어 이제부터다, 오늘부터다는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언제나 상쾌한 실록 같은 신심을 관철해 주십시오. 이어서 독일 등 유럽 제2본부의 기념 촬영 순서가 되었다. 제2본부에서 온 참가자 50여 명 가량이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이 일본계 여성이었다. 본부장인 사다 고이치로의 아내 유키코, 모로오카 미치야의 아내 미치요, 그리고 여자부 유럽부장으로 의사인 다카이시 마스코 등 신이치에게는 그리운 얼굴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도 새로운 여자부 멤버들이 몇몇 보였다.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녀들은 최근 1년 사이에 일본에서 서독, 당시 서독으로 건너온 멤버들이었다. 그녀들은 대부분 간호사 등으로 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녀들도 세계광포를 위해 살기로 결의하고 소독으로 건너왔다. 소독에는 본부장인 사다와 다른 멤버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먼저 남자부 10명이 일본에서 건너왔다. 그리고 여자부 멤버도 여자부 유럽부장인 다카이시 등의 호소로 서독으로 들어오는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 예전에 그들 중 4명의 여자부가 일본을 떠나기에 앞서 신이치에게 인사를 왔었다. 신이치는 밝은 얼굴로 그녀들을 격려했다. 대성인께서는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 어서 119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지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감상적이 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서독으로 건너온 여자부 멤버들은 먼저 독일어 공부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일하는 그녀들이 독일어를 못한다면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 공부도 목숨을 건 진검승부의 자세로 임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다케 요리코라는 간호사는 처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노트에 적어 독일어에 능통한 일본인에게 번역을 부탁했다. 그 문장들을 암기하여 의사와 환자를 대할 때 사용했다. 그리고 근무가 끝나면 곧바로 독일어 학교로 달려가 어학 공부에 몰두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근무 시간이 오후로 바뀌면서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물론 독일어는 아직 미숙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수도 없이 자네 발음은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이 나도록 엄하게 꾸중했다. 그런 그녀를 보고 냉소를 보내는 독일인 동료들도 많았다. 그러나 독일어를 공부하려 해도 시간이 맞지 않아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꾸중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한심하여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꾹 참았다.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절대 지지 마라 라는 야마모토 회장의 지도였다. 여기서 좌절하면 나는 패배자가 된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독일어를 익히고야 말겠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망설이고 멈춰 서느냐 아니면 용기를 내어 도전하느냐. 모든 승패를 결정짓는 요체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케 요리코는 통근길이나 침대 속에서도 사전을 놓지 않고 필사적으로 독일어를 공부했다. 하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도 모두가 학회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멤버들은 직장 동료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불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디스부르크에 있는 병원에서 임상검사 기사로 근무하는 진호 에리코는 차로 한두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열차나 버스를 갈아타고 날마다 멤버들을 만나 격려하며 불법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멤버들의 노력으로 에센에서는 6명의 여자부 신입 멤버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은 국경 너머 네덜란드와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까지도 갔다. 그런 그들은 한결같이 가슴에 이런 맹세를 품고 있었다. 역사는 우리가 바꾼다. 자, 행동하자.
신이치는 독일 여자부 멤버들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독일에도 광선유포의 커다란 꽃인 여자부가 훌륭하게 피어났군요. 꽃은 봄을 알리고 사람들의 희망과 기쁨을 자아냅니다. 또 꽃은 계절을 먼저 알리듯 앞서 나갑니다. 광선유포의 유구한 미래를 생각하면 여자부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할 것입니다. 여자부가 성장하면 학회도 성장합니다. 훗날 학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인부가 되어 후계인 자녀들을 육성하고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친척을 이끄는 것도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여자부가 얼마나 실력을 쌓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광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고 안심했습니다. 이제 독일의 미래도 유럽의 미래도 반석과 같습니다. 격려에 격려를 거듭하며 기념 촬영을 마쳤을 때 신이치는 피로 때문인지 현기증을 느꼈다. 거리에는 하얀 마로니에 꽃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며 여자부 멤버들의 미소 띤 하얀 얼굴을 그려보았다. 5월 23일 신이치 일행은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했다. 로마에서 니타스 법조 일행을 안내하며 채찰하던 중 신이치는 유학생인 고지마 스미코의 동생으로 미술학교에 유학 중인 고지마 야스오를 만나 격려하자고 생각했다. 로마는 1년 전까지 야마기시 마사오와 기미의 부부가 지구부장과 지구부인부장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업 관계로 귀국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를 육성해야만 했다. 시네치는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지마 야스오를 만났다. 무척이나 야윈 고지마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로 시네치는 대화를 시작했다. 시네치의 진심 어린 염려에 청년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금세 가슴에서 결의가 활활 불타올랐다. 신해치는 고지마를 남자부의 대장으로 임명했다. 대장이란 당시 지구 남자부의 책임자이다. 또 신해치는 회장 취임 7주년을 기념하여 제작한 독수리가 새겨진 메달을 선물했다.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쁘더라도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이 있다면 언제든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또 아무리 짧은 만남이라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응축된 기원과 진심 그리고 진지함으로 대하면 상대의 가슴에 깊이 스며드는 법이다. 그 이틀 뒤인 25일 오후에 도착한 스위스의 취리히에서도 야마모토 신이치는 공항으로 마중 나온 3명의 일본인 청년을 격려했다. 그중 한 명은 다카야마 고지로라는 청년이었다. 신이치는 그의 어머니인 사치와 잘 아는 사이였다. 그녀는 신이치가 처음으로 스위스를 방문했을 때 마중 나온 멤버였다. 사치는 그 후 스위스 사람과 결혼하여 사치 브루노라는 이름으로 스위스 조직의 중심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신이치는 고지로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분발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지로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쳐 흘렸다. 그는 3개월 전에 일본에서 스위스로 왔다. 신이치는 결의에 찬 그 목소리를 통해 아들에게 신심을 전하려는 사치의 일념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느꼈다. 사치는 1944년 2월 후쿠시마에서 고지로를 출산했다. 그녀의 남편은 전쟁 중에 전사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어머니인 사치는 고지로를 데리고 도치기 구로이소 지명에 있는 친척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치는 가나가와 하야마 지명에서 주인집에 기거하는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다. 아들 고지로는 친척집에 맡겼다. 사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에 살을 도려내듯 괴로웠다. 그녀는 시장을 다녀오다가도 길가에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아이가 보이면 고지로가 생각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밤이면 밤마다 귀여운 자식을 그리워하며 베개를 껴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이곳 하야마에서 신심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불쌍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입회를 결심했다. 그녀는 간혹 자신이 일하는 집으로 아들이 놀러 오면 학회 청년부 멤버와 신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일부러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몇 년 후 일하는 집의 주인이 업무 관계로 스위스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 날짜가 가까워지자 주인이 사치를 불러 스위스에 함께 가자고 제의했다. 그동안 주인은 그녀의 인자한 성품과 깔끔한 일솜씨를 높게 평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고지로는 고등학생이었다. 고지로를 생각하면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녀는 수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주인의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스위스로 따라가게 되었다. 스위스에서 사치는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호의를 보인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었다. 이름이 브루노인 그는 전기 관련 회사에서 수리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치도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브루노가 싫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에 홀로 두고 온 아들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인 17세의 고지로가 엄마가 결혼한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니 좀처럼 결혼할 결단을 내지 못했다.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사치는 스위스 제네바의 크왕 트렌 공항에서 1961년 10월 유럽을 처음 방문한 야마모토 시니치를 만났다. 그녀는 시니치에게 지도를 구했다. 시니치는 주저없이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말했다. 사치는 그 지도대로 아들 고지로에게 사실대로 편지를 써서 결혼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얼마 뒤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꼭 결혼하셨으면 합니다. 라는 글이 씌어 있었다. 사실 고지로는 어머니의 결혼 소식에 당혹스러웠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빼앗는 듯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어느 날 고지로에게서 편지가 날아왔다. 편지에는 창가학회에 입회했다고 쓰여 있었다. 그해 3월, 고지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나 구로이소 지명의 맑은 자연 속에서 자란 그에게 복잡한 도쿄 생활은 질식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막히고 말았다. 그때 알게 된 학생에게서 창가학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고지로는 종교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했다. 하지만 언제나 상냥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에 감동하여 결국 입회를 결심했다. 사치는 기쁨에 겨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입회 소식이 적힌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동안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발 아들이 신심을 하여 행복해지도록 제목을 보냈던 것이다. 얼마 후 사치는 브루노와 결혼했다. 고지로는 입회는 했어도 학계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것을 알게 된 사치는 더욱 맹렬하게 기원하기 시작했다. 이래서는 그 아이가 숙명 전환도 할 수 없고 행복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신심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일념만큼 강한 것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브루노가 사치에게 제안했다. 일본에 두고 온 당신 아들을 스위스로 데려와서 우리와 함께 살면 어떻겠소? 사치는 남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망설였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나라에서 아들 고지로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사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기에 편지를 썼다. 사치는 편지에 고지로와 같이 살고 싶다는 남편의 생각과 함께 스위스에 오면 말을 익히는 것이 무척 어렵고 이래저래 고생도 많을 것이다. 나는 네가 이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자신의 솔직한 심정도 적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어머니가 살고 있는 스위스에서 함께 살고 싶다는 답장이 왔다. 고지로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다. 고지로를 받아들일 준비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스위스로 부른 것은 1967년 2월이었다. 사치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그리고 아들 고지로, 이렇게 네 사람의 스위스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고 자란 고지로는 의붓 아버지인 브루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난감해했다. 더군다나 말까지 통하지 않으니 더 긴장하여 마음의 교류는 기대할 수도 없었다. 그때 고지로는 어학학교에 다니며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실력이 늘지 않아서 몹시 힘들어했다. 그리고 자신의 장래에 대한 문제로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지로는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윽고 정신적으로 깊은 고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고지로는 노이로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보고 비웃는다고 말할 때도 있었다. 사치는 번민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괴로웠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아들을 위해 촌음을 아껴 창제를 계속했다. 창제하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이것은 아들이 신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드디어 고지로의 생각을 바꿀 때가 온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를 겨룰 때구나. 나는 절대로 지지 않겠어. 사치는 고지로에게 진지하게 호소했다. 지금이야말로 신심으로 일어서는 거야. 너는 신심으로 이겨낼 수 있어.
사치의 권유에 따라 고지로는 순수하게 신심에 면류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고지로는 어머니를 따라 멤버들을 격려하는 곳에도 함께 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둡던 고지로의 표정은 점차 밝아졌다. 불안감이 사라지자 아련하게 희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또 서서히 의붓 아버지와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고지로도 점차 불법의 힘을 실감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리고 이날 고지로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맞이하기 위해 제네바에서 취리히로 달려왔던 것이다. 마중 나온 청년들은 호텔까지 짐을 옮겨주었다. 신이치는 어머니의 기원이 승리했음을 통감하면서 고지로에게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안부 말씀 전해주세요. 자식의 행복을 기원하고 신심을 시키고 싶다는 어머니의 일념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필코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결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지하게 창제하는 것이다. 자식은 날마다 부모의 모습과 삶의 자세를 보며 신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깊이 다져간다. 그러므로 부모 스스로가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함과 명랑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인격의 빛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어쨌든 신심 계승은 불법자로서 부모가 지닌 책무이며 거기에 비로소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월 27일 신이치는 알프스의 나라인 스위스에서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방문지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갔다. 암스테르담 공항에는 몇몇 멤버들이 야마모토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중 나온 멤버는 오노데라 세이조라는 일본인 청년과 둘 쌍의 젊은 부부 그리고 어린아이 둘이었다. 신이치 일행이 탄 비행기가 도착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지만 신이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탑승객들은 이미 공항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일본계 여성이 불안한 듯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녀는 네덜란드 지구의 지구부장인 이치코 프라이스였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오노데라가 항공회사 직원에게 달려가 신이치 일행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분들은 꽤 오래전에 나갔습니다만 서로 길이 엇갈리고 만 것이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차에 올라 신이치 일행이 숙박할 호텔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지구 부인부장인 아이코 시몬의 아이가 차멀미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시몬 씨 가족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오노데라 일행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신이치는 외출한 상태였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자 신이치가 돌아왔다. 오노데라가 급히 달려가서 인사를 하며 말했다. 선생님, 남자부 오노데라입니다.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만나뵙지 못해서 호텔까지 찾아왔습니다. 신이치가 미안한 듯 개면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를 마중 나와 주었단 말인가요? 아,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자, 모두 내 방으로 갑시다. 호텔방에서 간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모두 긴장한 탓인지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런 긴장 상태를 풀어준 것은 미네코가 내어온 시원한 주스였다. 신이치는 오노데라와는 파리회관의 이불식에서 대면했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그의 모습은 무척 여위어 있었다. 신이치는 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며칠 전에 근무하던 호텔을 그만두었습니다. 오노데라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입회한 지 6년이 되는 28세의 청년이었다. 일본에서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오노데라는 8개월 전에 로테르담에 있는 같은 계열의 호텔에 연수생으로 파견되었다. 오노데라는 신이치에게 자신이 호텔을 그만두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오노데라는 28일에 거행된 파리회관 입불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에게 근무 교대를 부탁했다. 행사가 끝나고 바로 열차를 타면 그날 안으로 로테르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 그만 열차를 놓치고 말았다. 부랴부랴 호텔에 전화를 하니 동료가 받았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동료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월은 튤립이 피는 계절로 네덜란드의 호텔은 관광객들로 붐빈다. 그때는 성수기라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만큼 매우 바쁜 시기이다. 오노데라는 그런데도 기꺼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준 동료가 고맙고 미안했다. 다음 날 오노데라는 열차를 타고 로테르담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호텔로 들어서자 프런트의 총 지배인이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자네는 연수생이면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채찍지 못한 인간은 필요 없다. 그만 일본으로 돌아가라. 총 지배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야단쳤다. 오노데라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총 지배인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계속해서 호통만 쳤다. 쳐댔다. 결국 오노데라도 감정이 폭발하여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럽 호텔에서 연수를 받는다는 것은 호텔 종업원으로서는 대단한 영예이며 장래 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오노데라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오노데라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는 순간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성급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고개를 떨고 왔다. 신이치는 그가 깊이 반성하고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감사한 듯이 포근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위로했다. 그런 일이 있었군. 괴롭겠지만 힘내세요. 그것은 오노데라에게는 예상 밖의 말이었다. 경위를 듣고 신이치의 엄한 질책과 지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것이다. 안도감을 느끼자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그런 그를 다독이며 신이치가 말했다. 오노데라 씨, 이미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젠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젊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한 번쯤 실패했다고 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부터가 승부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승리합시다. 절대 지지 맙시다. 예! 오노데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돈은 있습니까? 신이치의 물음에 오노데라는 대답을 못했다. 이 며칠간 생각하고 생각했지만 뾰족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노데라는 새삼 자신에게 되물었다. 애당초 내가 유럽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나? 호텔 종업원으로서 연수를 받는 일이 직접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세계 광포를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가 아니었던가. 잠시 생각에 잠겼던 오노데라가 결심한 듯 신이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돈은 조금 있습니다. 당분간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네덜란드 광선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신이치의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렇습니다. 그 기계라면 됐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당신은 사명이 있어서 이 머나먼 네덜란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분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싸움이란 이젠 가망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부터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승리를 향한 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간담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온화한 대화였지만 신이치에게는 생명의 안반을 뚫는 듯한 목숨을 건 진지한 지도였다. 간담이 끝나자 신이치가 제안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네덜란드의 발전을 기원하며 함께 근행합시다. 신이치의 방에서 근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모두 네덜란드의 광선 유포와 번영 그리고 멤버들의 성장을 염원하며 진지하게 기원했다. 근행을 마친 뒤 신이치가 가와사키에게 물었다. 네덜란드에도 지구가 만들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치코 프라이스 씨가 지구 부장이고 아이코 시몬 씨가 지구 부인 부장입니다. 하지만 멤버는 아직 5명에서 6명에 불과합니다. 나는 지금 네덜란드의 지부를 결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부가 될지도 모르지만 미래의 큰 발전을 생각하며 미리 손을 써 두고자 합니다. 멤버들은 너나 없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환영한다는 뜻이었다. 모두의 동의를 확인한 신이치가 말했다. 그럼 지부를 결성하겠습니다. 인사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밟아 이치코 프라이스 씨를 지부장으로 아이코 시몬 씨를 지부 부인부장으로 하겠습니다. 또 오노데라 씨는 부장이라는 더욱 큰 책임을 지닌 위치에서 활약했으면 합니다. 예! 오노데라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다. 당시 학회 조직은 몇 개의 지부를 모아 총 지부를 만들었는데 부장은 남자부의 책임자였다.
그러고 나서 시니치가 이치코 프라이스의 네덜란드인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남자부의 지부 책임자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오노데라가 그 말을 통역하자 프라이스도 예! 라고 일본어로 대답했다. 자, 이것이 지부 결성식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대화였지만 네덜란드의 멤버들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의 혼과 혼의 촉발에서 네덜란드 광선유포의 불은 타올라갔다. 신이치는 간부로 임명된 3명에게 염주보 등의 기념품을 건네며 축복했다. 게다가 직장을 잃은 오노데라의 생활을 염려하여 일본에서 가져온 통조림 등의 식량을 다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내주었다. 그리고는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노데라 씨, 설령 어떠한 궁지에 몰리더라도 절대로 나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에게 지는 것입니다. 취직이 금방 결정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전, 도전, 또 도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회 정신입니다. 당신은 내일 또 나와 만나지 않겠습니까? 호텔을 나온 오노데라는 그 길로 시몬 씨 부부를 찾아갔다. 신이치와 나눈 대화를 통해 낙담은 결의로, 불안은 환희로 바뀌었다.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네덜란드의 지부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코 시몬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멤버가 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지부로 만들어 주시다니 죄송하군요.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야 합니다. 싸움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다음 날인 28일 오전, 아이코 시모는 오노데라와 함께 호텔로 야마모토 시니치를 찾아갔다. 시니치는 그날 오후에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을 방으로 초대하여 출발 직전까지 계속해서 격려를 거듭했다. 시몬 씨,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덜란드의 지부를 결성하게 되어 시몬 씨에게는 지부 부임부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남편께서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나지 못해 안타깝군요. 사실은 남편께 지구부장을 부탁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께는 모쪼록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때 오노데라가 결의를 담아 말했다. 선생님, 우리 네덜란드에서도 멤버를 늘리고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이코 시몬도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너무 성급하게 조직을 크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핵을 단단히 굳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멤버라도 강한 우정으로 맺어지고 신심의 환희로 넘치는 조직이 완성되면 거기에서 광선유포의 파동은 넓혀집니다. 또 미래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저마다 광포를 위한 한 가지 한 가지의 과제에 전력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가 모여야 비로소 대승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광포의 투쟁은 지속입니다.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여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그 마음이 느슨해져서 손을 떼어 버린다면 거기서부터 무너지고 맙니다. 대성인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욱더 신심을 해 나가시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리라. 어서 144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방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투혼과 정열을 불태워 최후의 최후까지 하나하나 착실하게 승리의 깃발을 확실히 꽂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와 두 사람은 함께 근행 창제를 했다. 창제가 끝나자 정확하게 일행이 출발할 시각이 되었다. 로비로 내려간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시 한번 오노데라를 격려했다. 네덜란드는 좋은 곳이군요. 꽃과 풍차와 운하, 마치 동화 속의 나라 같습니다. 이 나라에서 온 힘을 다해 당신의 인생의 명화를 그려야 합니다. 신심을 관철하면 반드시 자신이 출연하는 인생 극장에서 대승리자, 대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당신이 승리했다는 보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만납시다. 다음번에는 승리한 늠름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스네치는 이 말을 끝으로 이별을 고했다. 그 이틀간에 걸친 스네치의 격려는 오노데라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오노데라는 네덜란드 광포에 생애를 걸겠다는 결의를 굳히고 거쳐도 로테르담에서 활동하기 편리한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처음에는 관광객의 통역 겸 가이드부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항공회사의 직원과 운수회사의 여객 부문 책임자를 거쳐 마침내 직접 호텔을 경영하게 된다. 스니츠에게 격려를 받고 나서 21년 후의 일이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승리의 실증이었다. 또 오노데라는 활동 면에서도 네덜란드의 이사장으로 분투를 거듭한다. 광산유포를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속에 비로소 인생의 개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다. 28일 오후 1시 40분 스니츠 일행이 탄 비행기는 암스테르담 공항을 이륙했다. 눈 아래로는 중세를 연상시키는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 수많은 운하가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운하를 따라 늘어선 무성한 실록들이 눈부셨다. 실록은 희망이다. 청년의 색이다. 신이치에게 그것은 광선유포의 사명에 눈을 뜨고 각지에서 힘차게 뛰어나온 젊은 지용의 용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청년이 일어서면 새로운 아침이 온다. 청년만 육성하면 모든 것은 열린다. 신이치는 청년들의 미래를 곰곰이 생각하니 마음에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생명이 약동했다. 희망 가득한 그런 생각에 그는 오랜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다.